오늘은 지난 해에 이어서 교통 서비스 혁명의 세 번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일반 보급화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더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무인 자동차든 무엇이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게 되면은 인간을 연결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연결해야 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효능,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교통 서비스 혁명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서비스가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사실은 교통 서비스 혁명이 세 가지, 전기차, 자율주행 알고리즘, 그 다음에 차량 공유 서비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우리 일반인들한테 먼저 다가온 곳이 승차 공유 서비스죠. 우버와 리프트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무수히 많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사실은 초기의 희망과는 다르게 지금은 대부분의 승차 공유 서비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도 기업 공개를 한 이후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하면은 몇 배씩 주가가 뛰지만 그냥 주가가 담보 상태에 있고 또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작년 말 우버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오로라라는 자율주행 개발 회사한테 팔았습니다.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버도 기업 공개를 한 이후 차량 공유 서비스가 뜻대로 도약을 못하니까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은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만큼 차량 공유 서비스는 지금 경쟁자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죠. 대부분의 차량 공유 서비스는 거의 모든 차량 공유 서비스는 인간 운전자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우버를 얘기하면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우버는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제일 먼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판을 마련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도 사실은 재작년에 차량 공유수 서비스 때문에 택시 기사들과 기술 개발 회사들의 갈등이 심했었죠. 결국은 이제 기술 개발 회사들이 일단은 물러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실리콘밸리가 있는 IT의 선두 도시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는 우버를 제일 먼저 허가를 해줬겠죠. 근데 문제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범용화되고 시장에 자리를 잡으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1,800명 정도의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택시 면허권은 우리보다 훨씬 비쌉니다. 거의 2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버가 일반 상용화되면서 택시기사들은 사실은 직업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택시기사들이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에 우리의 면허권을 다 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가 그 면허를 살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겁니다. 2억 5천만 원씩 1,800명에게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시당국은 어려움에 빠졌죠. 또 한편에서는 우버의 운전자들과 우버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버는 우리 고용 운전자들이 아니고 개인 운전자와 서비스를 계약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용의 의무가 없다. 4대 보험부터 시작해서 보통 회사들이 갖고 있는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져야 되는 의무를 안 해왔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화되면서 우버 기사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최저임금, 그러니까 수익이 너무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정치적 논쟁이 됐죠. 그래서 재작년에 캘리포니아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작년 초에 우버의 드라이버들도 공식 고용관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들이 점점 더 미국에서 우버의 기사들은 고용관계라고 판결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버는 사실은 경쟁자가 많아서 리프트나 중국의 디디 출신이나 이런 경쟁자가 많으면서 확장성에 제동이 걸렸고, 한편으로서는 드라이버들과 운전사들과의 관계에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원래 창업자인 그 캘러닉이 꿈을 꾸었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은 포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공유 플랫폼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공유 서비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통 서비스 혁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전기차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하드웨어 기술적 측면입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기술적 측면은 지난 25년 동안 디지털 기술의 속성에 의해서 지수함수적으로, 그러니까 거듭 제곱으로, 보통 무형업체이라 그러죠. 거듭 제곱으로 해를 갈수록 비용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성능은 2배로 올라가는 이런 원리, 이런 법칙에 의해서 쉽게 기술 개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관여하게 되면은 이는 기존의 제도와 법규와 또 사회적인 문화와 이런 것들과 함께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혁명 서비스 세 개 요소 중에 이 공유 플랫폼은 자율주행 자동차로 이루어지는 교통 서비스 혁명의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유 서비스가 제대로 돼야 사람들이 차량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차를 내가 편리할 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통 서비스 혁명이 우리 교통산업에 엔트로피가 쌓여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엔트로피 중에 교통과 관련해서, 자동차와 관련해서 엔트로피 중에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가 택시를 타는 것이죠. 누구나 경험했을 겁니다. 택시는 타는 게 쉽지가 않다.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내 돈을 내고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택시는 오랫동안 택시 서비스는 그게 안 되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가격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항목들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끊임없이 이용자들의 경험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 연습을 하는 게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택시기사, 각국에서 택시기사들과의 갈등,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들과의 계약관계, 또 제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차량 공유 서비스는 끊임없이 그 이용자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이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업그레이드 기술을 계속 개발해 가기 때문에 곧 몇 년 안에
다시 돌파구를 찾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이게 요즘 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테슬라가 일으킨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투자에 관심이 많죠.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자동차 관련해서 직업을 갖겠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요. 어느 회사가 앞서갈 건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개의 회사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중간에 협력이라든가 인수합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동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우버가 자기네 자율주행 기술 회사를 자율주행 개발 회사 오로라에 팔았지만 오로라의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글은 소프트웨어만 만들고 있잖아요. 알고리즘만, 인공지능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포드라든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하고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글이 스마트폰을 안 만들고 삼성과 협력해서 구글은 OS를 만들고 삼성은 하드웨어를 만든 걸과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가죠. 테슬라는 거의 애플 모델이죠. 자기들이 자동차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알고리즘도 만들고 GM 같은 회사도 크루즈라고요. 이미 2016년에 그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만드는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영역에서 상대의 그 영역을 발을 걸치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들어가거나 하면서 아마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는 5년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의 레벨 5 완전한 경지에 갈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 인간의 의식의 문제고요. 또 우리 사회의 규제, 법규 이런 것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이 문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세 영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는 우버나 리프트, 디디 출신 같은 회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는 테슬라가 주도를 해왔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은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구글의 웨이모를 중심으로 사실은 오로라나 이런 다른 자율주행 차들도 카네기 멜론 팀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범죄 사람들이죠. 그런 회사들이 쫓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모빌아이는 인텔하고 손잡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5년간은 이 구도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일단 전기차 부분에서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미국의 GM, 포드, 유럽의 폭스바겐, BMW 이런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앞으로 5년간 모든 역량을 전기차 생산에 쏟을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선두로 나가면서 나머지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생산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앞으로 5년간은 전기차의 생산이 아마 대각선을 그리면서 수직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전기차에 관한 한 앞으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 관련 모든 회사들의 상승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테슬라의 전기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도로를 달리는 컴퓨터라고 그랬잖아요. 도로를 달리는 인터넷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한편으로는 손을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만드는 인공지능 개발 회사하고 손을 잡을 것입니다. 올 초에 한국 투자자들한테 가장 관심을 많이 끈 애플이 알고리즘을 만들 거다. 그러면 현대기아차와 손을 잡을 거다. 이런 뉴스로 주가가 출렁이고 그랬죠. 이런 관계들이 끊임없이 지속될 겁니다. 이런 관계의 추구가. 그래서 이 회사와 저 회사와 저 회사가 합병을 하고 협력하고 그런 일이 있을 거고요. 우버나 리프트, 디디 출신 같은 플랫폼 공유 서비스는 자율주행 자동차 한편으로는 특히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는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 회사들하고 끊임없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사실은 텐센트나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디지충싱, 바이두 이런 회사들이 이런 자율주행 실험을 중국 도시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죠. 반대로 이제 미국의 기반을 두고 있는 우버는 당분간 자율주행 알고리즘에는 신경을 안 쓰고 운전뿐만 아니라 배달 영역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공유 서비스에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쪽으로는 손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개발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고 또 기존 회사하고 손을 잡을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5년간은 전기 자동차 회사와 여기에는 기존 자동차 회사도 포함되어 있죠.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회사와 그 다음에 공유 서비스 플랫폼 회사들이 끊임없이 합종 연행을 하면서 교통 서비스 혁명의 모델을 만들어 갈 겁니다. 아마 이게 5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혁신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세 부분의 이런 서로 상호작용에 의한 진화뿐 아니라 이런 교통 서비스 혁명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거 문화부터 도시 생활 그리고 도시 계획 이런 모든 영역,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2년째 아파트 건설을 갖고, 그죠? 부동산 폭등,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른 아파트 건설을 갖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고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오니까 지난주에는 수도권에 수백만 가구를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10년, 5년 후에 자율주행 자동차 알고리즘이 거의 완성이 되고요. 10년 이내에 자동차 서비스 혁명이 이루어지면은 도로도 지금의 3분의 1밖에 필요하지 않고요. 주차장이 필요 없고요. 자동차도 3분의 1로 줍니다. 그러면 도시 구조가 바뀌고요. 주거 문화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데 저렇게 지금의 문제에 집착해서 아파트를 더 짓겠다. 심지어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보면은 10년 후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줘서 어떻게 할 건지. 주거 문화도 타스, 트랜스포테이션 에이저 서비스처럼 하우징 에이저 서비스, 하스입니다. 주거 문화도 건설업이 아니라 서비스로 바뀌거든요. 이것은 제가 디지털 혁명 설명서에서, 디지털 혁명 사유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요. 우리 주거 문화를 서비스하는 서비스 문화 회사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스, 교통혁명 서비스
의해서 우리 삶이 전체가 바뀌고 이걸 위해서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 구조 또 그거에 따른 이 상업 부분, 그죠?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교육 분야 이런 모든 분야에 더군다나 정치도 더 바뀌게 됐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각 영역별로 타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